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초등학생이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초등학생을 유인한 50대 남성 용의자는 SNS를 통해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을 나온 직장 동료와 그 아들을 자신의 집에 들인 뒤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의 아들까지 폭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장을 한 채 수영장 여성 탈의실을 훔쳐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현지 공무원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빨리빨리 달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며칠 전 전해드린 사건이었죠. 지방 모텔 돌아다니면서 나란 일 하는 사람인 양 연기하면서 2주 정도 장기 투숙하겠다. 모텔 사장님들 환심을 산 뒤에 돈 빌려서 냅다 잠적했던 이 70대 노인. 자, 경찰이 신원을 특정했다고 합니다.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곧 소환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부디 감옥에서 오래오래 장기 투숙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예,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재밌고 유익한 사반을 안 보시는 분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하신 오즈님, 제 말이 그겁니다. 자, 오늘은 제 아내 윤혜영 여사의 39번째 생일입니다. 사랑한다 혜영아 하신 제주의 박필림님. 우리 신랑한테 오늘 생일 서프라이즈 하고 싶어요. 김기훈 씨 넌 내 거 하신 허성애님. 3년간 잘 버티셨던 우리 부모님 막판에 코로나 걸리셨다가 어제 격리 해제되셨네요 하신 한수지님. 모니카님, 심순예님, 커피 마시는 너구리님, 그리고 윤미경님 모두 사랑하고요. 자, 지난 월요일 방송해드렸던 이 아파트 수영장 뇌사 사고 피해 아동 6살 이 결이 어제 오후 2시쯤에 하늘나라에 갔다고 어머님께서 연락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슬퍼해 주시고 또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려고 했던 우리 사방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전해 주셨더라고요. 심결군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 사반 뉴스의 6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가죠. 예, 계모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자,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와 계모 오늘 검찰 송치됐습니다. 현장 보고 가시죠. 혐의 인정합니까? 아이가 어쩌다 사망한 겁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아이를 학교와 병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언가요? 학대는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 계모가 지금 롱패딩을 입고 있어서 잘 안 보이셨겠지만 예정일이 코앞에 있는 만삭의 몸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아이를 학대해서 죽였어요. 자, 그런데 이 계모의 죄명이 바뀌었다고요? 네, 계모는 앞서 이 아동 학대치사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오늘 인천경찰청이 이 죄명을 아동 학대 사례로 변경해서 송치했습니다. 아하. 이 친부는 그대로 상습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계모가 지난해 5월부터요 의붓아들이 숨진 지난 7일까지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간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이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가 의붓아들을 사망으로 이어지게 한 것으로 보고 죄명을 변경한 겁니다. 자, 교수님, 지난해 5월부터 지속된 학대. 그런데 방금 보시는 그 친부라는 자는 저 여자가 다 한 거예요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그 비겁한 사람이 바로 이 친부입니다. 원래 이제 어린 시절일 때는 그 친부가 저 아들을 굉장히 귀여워했다라고 뭐 알려져 있긴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지금 아이도 2명이고 또 1명 지금 그 임신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이제 그 전처에서 현재 있는 그 처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10개월 이상 그걸 갖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자기 몰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 아이가 12살인데 몸무게가 30kg 정도밖에 안 났다면 그건 누가 본다 하더라도 그거는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요. 지금 아마 이 아들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갖다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옆에서 좀 같이 거드는 그런 그 형태를 보면서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바로 또 가보죠. 이웃에 사는 좀도둑입니다. 자,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긴 편의점 내부. 저 여성 주목해 주세요. 나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턴하더니 과자를 쏙 나갑니다. 자, 그리고는 보름 지나서 다시 등판했습니다. 진열대 보다가 어머 얘 맛있겠다 하면서 또 쏙. 그냥 나가긴 뭐 했는지 하나는 계산하고 나가요 지금. 지금 집어들고 계산을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퇴장을 했겠죠. 자, 양 변호사님. 딱 봐도 선수입니다, 진짜. 뭐 예? 주저함도 없고 이렇게 별로 눈치 보는 것 같고 같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17번 가량 이 일에 절도를 한 걸로 그렇게 아이고. 보입니다. 편의점에서 이제 본사에서 재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사장님 물건이 안 맞는데요 해서 이 점주분의 아들이 이 CCTV를 돌려보고 확인을 한 건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일부 물건은 사요. 근데 그 전에 주머니에 넣고 나서 일부 밖에 있는 것만 계산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물건 사서 계산하고 나가다가 다른 것도 하나 싹 보너스로 집어넣고 이런 형태로 해서 한 20만 원 상당을 훔친 걸로 보인다는데 문제는 CCTV 삭제된 게 있잖아요. 예. 그 전에 훔친 것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박 변호사님. 네. 편의점 사장님하고도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대요, 저 여성.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점주 같은 경우는 뭐 좀 범인이겠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1층이 편의점이고요. 그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고요. 또 어떤 인연이 있냐면 이 점주의 아들이 이 여성의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준 적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안면도 있고 세상에. 어쩌면 좀 친분 관계가 있는데 그 친분 관계를 뭐 이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친분 관계를 조금 악용해서 절도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아준 은인의 뒤통수를 친 저 여성.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CCTV에 다 찍혔다. 자, 말문이 막히는 현장 함께 보시죠. 이곳은 어느 오피스텔 분리수거장. 그런데 분리수거는커녕 바닥에 펼쳐진 레기 쓰레기.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부터 씻지 않고 그대로 굳어버린 양념까지 보다 못한 이 건물 관리인이 오피스텔 관리인이 밤 11시 이후에 갖다 놓으신 분 잘 드셨으면 정리도 잘해야지. CCTV로 확인할 거요. 경고장을 저렇게 떡하니 붙였는데 요즘 CCTV 없는 곳이 없는데 이거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렇게 처리를 안 했어.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해 12월에요. 어느 오피스텔 분리수거장 앞에 누군가 저렇게 먹다 남은 음식물과 쓰레기를 방치해서 관리인이 화가 많이 난 겁니다. 이에 이 관리인이요, 쓰레기 위에다가 잘 정리해버려야 깨끗한 환경이 될 거다. CCTV에 다 찍힌다. 음식물은 물로 헹궈서 버려달라. 이런 내용의 이 메모를 작성해서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에도요, 이를 투기한 이 주민들이 쓰레기들을 처리하지 않은 채로 계속 방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관리인이요, 이 성별과 명수 그리고 투기 시각까지 특정해서 다시 한번 메모를 붙였습니다. 다시 쓰레기 위에다가요. 12월 17일 밤 9시 30분 두 여자분 CCTV에 다 찍혔으니 처리해달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가볼게요. 차 안에 사람이 있다. 자, 도로에 멈춰 있던 차 안에서 벌어진 일 영상 보시죠. 자, 자, 쓰러진 운전자를 발견하고 저렇게 문을 열려고 하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됐어? 됐어요. 300. 어디 불편하세요? 선생님, 제 말씀 들리세요? 당뇨 있어요? 저혈당? 자, 잠시만요. 제가 주머니 좀 뒤질게요. 어떡하네.
네. 잠겨있어요? 근데 소지품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이거라도, 감사해요. 그냥 이거 드셔보실래요? 좀 나요? 아, 이 도로 한복판에 차가 갑자기 멈춰서 있길래 뭔가 하고 가서 봤더니 저런 상태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가 돼서 지난해 12월에 여기가 경기도 용인시 도로라고 합니다. 교통경찰에 출동을 해서 보니까 운전자가 차 안에서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구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황급히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에게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의식이 있는데 제대로 말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뭐 물어봐줘, 당뇨 있으시냐, 저혈당 있으시냐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제대로 안 되니까 소지품 중에 혹시 비상약 같은 게 있는가 싶어서 양해를 구하고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신 것처럼 일단 그냥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응급처치로 탄산음료, 설탕분이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건넸고 의식을 어느 정도 찾았고요. 야. 구조대에서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퇴원을 잘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혈당은 안 졌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보죠. 도로 위 민폐족입니다. 자, 도로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 영상 보시죠. 자, 버스 전용차로 달린 버스. 그런데 빵빵 하면서 속도 줄이는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하면 아이고 차로 한복판을 알콩달콩 걸어가는 남성 2명. 마침 경찰차가 왔는데도 공익 광고 한 장면 마냥 계속 저렇게 사이좋게 다정하게 천천히 걸어가는데요. 약에 취한 걸까요? 술에 취한 걸까요? 아니면 맨정신일까요? 박 변호사님? 술에 취했습니다. 예. 자, 전날이 좀 놀랍게도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저녁에 남성 2명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버스 전용 도로를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막 깜짝 놀랐습니다. 옷도 보면 지금 위에가 검정색 옷이에요. 예. 만약에 잘 못 본다 그러면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뭐 경적이 있어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둘이서 알콩달콩 걸어가는 모습이고 결국은 경찰차가 이 제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좀 술에 취해서 그런 것도 문제가 아마 됐을 것 같은데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오른쪽 흰색 차 주목. 운전석 열리더니 툭 쓰레기 툭. 하하, 차 밑으로. 자, 잠시 후에 또 문 열리더니 또 툭 쓰레기 휙. 어이구. 자, 이번엔 말이죠. 조수석에서 바람에 뭔가가 휙 날려오더니 또 쓰레기가 저쪽에서 날라오네. 야, 세상에 차가 출발하고 바닥을 봤더니 쓰레기 한가득. 자, 양 변호사님, 저 차에 말이죠. 흰 차에 아이도 타고 있었다라고 저 영상을 촬영한 분이 얘기를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입니까, 지금 이게? 아니 정말 황당한 게 지금 왼쪽에 있는 블랙박스 차량에 고스란히 찍힌 겁니다. 이렇게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차문을 열더니 쓰레기를 하나씩 둘씩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뭐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안방에 쓰레기통에 넣듯이 여기가 쓰레기통이거니 하면서 내려놓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수석에까지 또 아마 조수석에서는 저 오른쪽 창문을 통해서 위로 던진 것 같습니다. 절묘하게도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눈에 띄게 저렇게 했고 다른 사람들이 운전하는데 위험이나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거 보고 피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날카로운 거 있을까 봐. 맞아요.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많이 심하셨네요. 예, 아유, 진짜.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가성비만 따지는 남편. 자, 사연 바로 들어가죠. 네, 말 그대로 가성비만 따지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생일날 갖고 싶은 게 있으면요. 그걸 중고로 저렴하게 사서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엔 데이트를 하다가 이 아내가 커피가 좀 마시고 싶으니까 저 카페에 들어가자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소셜커머스에서 마침 저렴하게 사놓은 쿠폰이 있다면서 그걸 쓸 수 있는 카페로 눈 오는 날 20분을 걸어가야 했다고 하고요. 쇼핑이라도 가면 내내 이건 비싸다, 이런 걸 왜 사는지 모르겠다, 돈 아깝다, 이런 얘기들만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쓰던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나서 새로 사자면서 남편에게 적당한 모델을 골라서 상품명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중고 전자레인지를 구매해 왔습니다. 누가 봐도 곳곳에 하자가 가득한 걸 쓰자니까 사실 아내는 마음이 좀 상했는데요. 이 남편은 거의 새 상품에 가까운 걸 싸게 샀다면서 좋아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걸 안 사주는 건 아니지만 항상 가성비만 따져서 너무 기분이 상한다는 사연입니다.
아우, 제 주변에도 저런 남자들, 남편들 많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정말 생긴 대로 놀 거야? 어? 나도 때로는 분위기도 내고 싶고 새 것도 사고 싶단 말이야. 제발 궁상 좀 그만 좀 떨어. 정말 너무 싫어, 극혐 동그라미. 아, 역시 지훈이 오빠 본인 얘기다 보니까 이거 차마 동그라미를 들 수 없었던 거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훈이 오빠 남편입니다. 자기야, 우리가 지금 연애 중이야? 아, 우리 결혼했어. 아파트 대출 언제 다 갚을 건데? 어떻게 언제 다 갚을 거예요 지금? 예? 갚을 수 있습니다. 갚아야 됩니다. 자, 차 할부는 또 언제 다 갚을 건데? 지금 나 혼자 주차고 이러는 거냐? 나 같은 놈 만난 걸 행운으로 알아. 아주 그냥 호강 날라리가 났네, 박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예. 일단 말씀은 우리 오 교수님부터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분 같은 경우는 이 선물에 대한 그 개념을 잘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뿐만 아니라 그 기분까지도 같이 사는 것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그러고, 그 받는 사람이 받아서 이게 무슨 쓰레기 종량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건 기분이 좋다라고 느껴야 그게 선물의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 같이 만약에 야, 뭐 내가 싸게 사놓은 쿠폰이 있으니까 20분 걸어가서 우리가 눈 오는 날 가자. 그럴 바에는 집에 가가지고 커피 타 먹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쇼핑을 하는 게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건데, 쇼핑을 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거는 비싸다 주줄주줄 대고 하면 이건 남성이건 여성이건요, 정말 그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진저리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자기가 쓰는 물건 같은 것을 뭐 중고로 사서 하는 것은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 상대하고 동의를 해서 만약에 안 해도 나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분이 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약간 심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이제 들고요. 그렇게 따지면 꽃 선물하지 마시고 화훼 시장 가가지고 버린 꽃들 가지고 꽃다발을 갖다가 만들어서 주면 그게 선물로서 어떤 그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제가 볼 때 가성비만 따지지 상대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 말씀도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가성비 물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중고든 아니면 새 제품이든 뭐 특히 세일하고 이런 거 골라서 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사서 좋은 제품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된 걸 좋은 걸 사서 더 오래, 그게 더 가성비인 것도 있거든요. 아내분께서 물건들을 볼 때 남편이 좀 가르쳐 주세요. 남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전자레인지는 새 제품 사서 우리가 10년 쓰는 게 더 잘 쓰는 거야. 아, 이거는 당신 마음대로 그냥 쓰고 버리다시피 하는 가성비 쓰는 게 좋은 거야. 이걸 좀 나눠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자, 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인드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이 남편분. 절약 정신이 투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이 조금 좀 투박하다고나 할까요? 선물을 이렇게 중고로 주는 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또 쿠폰을 쓰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 간다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조금 더 이렇게 다듬고, 옥을 다듬듯이 다듬고, 요거는 새 거로 가고 그거는 좀 헌 걸로 가고 중고도 괜찮고, 요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를 좀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절약 마인드.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만약에 본인 남자친구가 저렇게 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생일 선물을 그 땡땡 마켓에서 사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건 좀 그렇다. 눈눈이 전법으로 진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생각은요? 가족 여러분들은요. 김크크님은 그래도 없는 형편에 무조건 사라고 하는 남자보다는 낫습니다라고도 하셨고요. 김장김치님은 요즘 물가 때문에 저도 중고 제품 많이 씁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아오님은 우리 남편이네 저러고 핸드폰은 1년에 한 번씩 사요라고 하셨고요. 고근수님은 새 거 살 땐 사세요. 중고가 잘못하면 돈 더 나가요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자, 인천 사시는 김희연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요즘 일 하시느라고 너무 바빠서 사건 반장 며칠 챙겨보지 못하셨다고요. 아이고 세상에. 그랬더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뉴스만 봐서는 모를 일이죠. 야뇨, 잔뇨, 빈뇨.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 더 큰 문제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점. 카리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전립선 비대증 배뇨 장애인 카리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 일본 구글 플레이 세계 부문 수상. 눈부시게 애절한
헤븐번즈 레드.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초등학생이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초등학생을 유인한 50대 남성 용의자는 SNS를 통해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기자. 네, 일단 지난 10일에 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춘천에 있는 집을 나서서 택시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탔는데요. 이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이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종이 됐고요. SNS 활동 등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가족이 다음 날 아이가 집을 나간 뒤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경찰이 CCTV와 통신정보 등을 분석했고요. 또 이 초등학생의 인상착의 등을 공개하면서 행방을 추적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초등학생이 지난 14일에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충주에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걸 받고 가족이 바로 112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어제 오전 11시 반쯤에 충북 충주시의 한 창고 건물에서 이 초등학생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는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긴 했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발견될 당시에 현장에 50대 남성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춘천, 서울, 충주. 이 이동 거리를 따져보니까 무려 180km 지금 나가고 있네요. 11살 초등생이 어떻게? 그리고 아까 그 50대 남성은 도대체 뭐고요? 일단 춘천에서 이 초등학생은 버스를 타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까지 간 겁니다. 그 잠실역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성을 만나서 남성의 차를 타고 충주까지 간 겁니다. 사실 거의 비슷한 거리를 간 거예요. 예. 이 50대 남성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초등 조사에서는 그전에 어떤 인연도 없었고 아면도 없었던 사이라고 하는데 이 남성이 이 거주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창고였다고요. 그 창고에 있었던 거고 처음에 경찰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찾아갔을 때는 나 그런 학생 데리고 있지 않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창고 2층에 초등학생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50대 남성은 11살 초등학생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너 재워줄게 라고 했다는 건가요? 자, 이게 말로 한 건 아니고요. 이 50대 남성이랑 이 초등학생이랑 두 사람이 SNS 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밥을 사줄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그러고요. 또 친하게 지내자 이런 문자도 보냈고 잠재워줄게라는 문자까지 보냈는데 일단은 경찰은 이 메시지가 장기간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뭐 요때만 이루어진 건지 이거 좀 확인을 하는 거고요. 또 그 이후에 왜 이 학생이 지금 오게 됐는지 이 문자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50대 남성이 11살짜리 여자 초등학생을 깨워내가지고 그것도 무슨 어디입니까? 제가 충주시 시내도 아니고 충주시 소태면 공장 인근입니다. 거기다 애를 두고 그러니까 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데 말이죠. 예? 지금 이제 추정컨대 50대 남성이 그 초등학생 그 여자아이를 그쪽으로 불러들여서 도대체 뭘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데 일단 이제 뭐 숙식 제공하겠다 그리고 친하게 지내자 해서 아마 이 그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렇게 된 것은 잘못 판단을 하고 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14일 날 가족에게 나 그 청주에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갖다가 보낸 것은 왜 보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가봤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 남성의 그 범행 동기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의도와 목적성은 뻔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러면 일단 좀 이 남성, 50대 남성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초등학생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지금 경찰에서는 실종 아동법을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왜 약취나 유인을 한 것인지 약취 유인에 해당하는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48시간만 지금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실종 아동법에는 이게 아이를 약취 유인을 하든 안 했든 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정확히 진술을 초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들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범죄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이 진짜 미성년자 이렇게 특히나 초등학생을 약취 유인했던 그런 사건들. 그 근래에는 참 보기 힘든 사건이잖아요. 옛날 뭐 개발 시대에는 정말 뭐 비일비재했던 그런 인신매매 사건이긴 하지만 그런데 말이죠. 저는 약간 이게 요즘에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도 학교나 가정에서 이 SNS 이 사용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이 SNS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달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이게 꼬드기는 그런 그 사항들은 별로 없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서 이 초등학생들도 다 전부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SNS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온 그 남성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처음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접선을 하게 됐는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신문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경찰은 이 50대 남성의 이 그 휴대폰을 이제 포렌식 분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어허. 거기에서 어떤 그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정말 무사귀환한 거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부부 사이에서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 아내는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가버렸는데요. 혼자 남겨진 남편과 연락이 끊긴 아내와 아들. 약 8개월 정도가 지났을까 집을 나갔던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차용증을 들고 와서 돈을 달라는 이유였는데요. 그런데 아내를 본 남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던 거죠. 도대체 그동안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에 조금 집중해 주세요. 정말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 야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하지 정말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부부 싸움이 벌어졌고요. 아내와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연락이 됐어요. 여보 만납시다 해서 나갔더니 아내의 몰골이 완전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자, 아내와 아들 도대체 집을 나가서 어디로 갔던 거예요? 네, 일단 이 아내,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40대인데요. 지난 2016년 8월에 자신의 남편과 다퉜습니다. 그리고 당시 17살이던 이 아들을 데리고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내 가까웠던 직장 동료이자 아들 친구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해자인데요. 그 가해자의 권유로 가해자의 집에서 처음 살게 됐습니다. 이 가해자의 아내도 이 사실을 허락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들 모자는요, 가해자 집에서 숙식하면서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또 가해자의 일을 돕기도 하고 사실상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가해 아들과 피해 아들은 중학교 친구 사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가족이랑 피해자 가족은 그 무렵에 처음 알게 돼서 서로 왕래하면서 가깝게 지내왔고요. 특히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해 아들 아버지, 그러니까 가해 남성입니다. 그 같은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더 친해졌고 사실상 연인에 가까울 정도로 관계가 깊어졌다고 합니다. 자, 사실상 한 가족처럼 지냈다. 뭔가 의미심장한데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악당 본색.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족처럼 정말로 잘 지냈다라고 합니다. 특히 가해 남성 같은 경우에 자기 자녀들한테는 폭력을 또 행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 피해 모자에게는 처음에 굉장히 잘 대해줬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두 사람이 더 있으니까 생활비도 더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약간 피해 모자가 일반인에 비해서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네요. 그런 사실도 알게 됐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피해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좀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일들이 있은 이후부터는 이 피해 모자에게 폭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그 폭력. 근데 이 폭력의 정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부부 싸움을 한 끝에 어머니와 아들이 그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신의 예전 직장 동료의 집에 의탁을 한 게 된 거예요. 모자가 아들과 함께. 자, 지금 관계도가 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처음 몇 달간은 한두 달 정도는 아유, 그래요. 잘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좀 이따 가세요라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폭행을 어떻게? 폭행이 조금 심합니다. 일단은 폭행의 내용을 좀 보면 2016년에 이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그 가해자의 아들하고 또 피해자의 아들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소년원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년원 보호 처분 받은 다음에 출소를 했는데 그때부터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폭행 내용은 주로 비비탄을 좀 이용하는 폭행으로 좀 보여요. 비비탄은 뭐냐면 이 총 같은 거를 했는데 뭐 죽거나 이러진 않는데 훈육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D군한테, 이 피해 아동한테, 피해 아이한테 속옷만 입은 상태로 중요 부위에 비비탄을 발사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맞으면 많이 아프고 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반항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어떤 공포심 이런 게 때문에 반항을 할 수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D군의 어머니 역시 이 말 잘 안 듣는다 해가지고 이 가해자가 얼굴에 비비탄을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뭔가 좀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자가 그 남편과 부부싸움을 크게 한 뒤에 이 모자가 집을 나왔어요. 근데 이 엄마의 과거 직장 동료였던 남성이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 직장 동료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도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그 집에 의탁을 합니다. 자, 근데 보신 것처럼 비비탄을 쏴대고 학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전치 8주의 부상.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저 C, 그러니까 엄마, 피해자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네, 이 피해 여성이요. 집이 잠깐 빈 사이에 누가 먹다 남긴 라면을 먹다가 들킨 겁니다. 그런데 이 가해 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일가족이기 때문에요. 일가족 중에 나이 어린 딸한테 걸리는 바람에 이 나이 어린 딸이 얼차려를 시키네 마네하면서 옥신각신한 겁니다. 이걸 듣고요. 가해 남성이 돌아와서 이 자초지종을 다 듣더니 아들에게 네가 알아서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가해 아들은요. 피해 여성을 바닥에 눕게 한 뒤에 이 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세게 밟고 이렇게 폭행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갈비뼈가 골절돼서 피해 여성은 통증이 심하고 숨을 쉬거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가 되고 맙니다. 자,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정말 쉽게 딱 압축을 해볼게요. 가출한 모자를 집에 들여서 사실상 노예처럼 부리고 폭행한 남성, 40대 남성입니다. 네. 도대체 왜? 그러니까 저는 맥락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그 동물이 참 오묘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보험회사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멀리 봤을 땐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취약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게 되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그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돌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해 가족과 피해 가족 두 그룹으로 이제 완전히 역할과 기능이 나눠졌는데 이 가해 아들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도망치려 했다는 이유로 이 피해 여성을 폭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차례 자세를 취하게 한 뒤에 무릎하고 배 밑에 이 찔리면 무지하게 아픈 그 압정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깔아두고 또 이제 피해자들이 집안에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화장실 대야에다가 치약하고 바디워시를 갖다 풀고 이 피해 여성과 피해 여성의 아들 머리를 갖다가 안에 집어넣었다 빼는 이 아주 심각한 물고문을 갖다가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가해 남성이 보고 자기도 좀 심하다라고 생각했든지 야 그만해라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렇게 물고문까지 했다는 것이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지역이라서 제가 뭐 다시는 언급은 안 하겠지만 땡땡 섬 노예 사건. 그건 진짜 외진 정말 섬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정말 사건이었지만 이거는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섬 노예 그냥 노예 사건이었습니다. 집에서 자기들 일을 부리기도 했고 그거 잘 안 되면은 막 이렇게 폭행을 하고 얼차려를 주고 세상에 모자를 갖다가 말이죠.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자들 심지어 피해자들 그러니까 그 여성의 돈까지 갈취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갈취를 한 금액도 있습니다. 이 피해 여성한테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요구를 했냐면 시댁에 가서 남편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한 겁니다. 돈을 빌려오라고.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100만 원 빌려와서 전낸 걸 외에 한 262만 원을 총 돈을 갖다 줬다라는 거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어디 가서 시댁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렇게 물어봐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어디 필요한 돈이 있어서 빌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해서 돈 빌려주겠어 라면서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뺨을 때리는 그런 또 폭행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아니 교수님 이제 진짜 악질 중에 정말 상극인데 말이죠. 뭐가 됐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면은 했으니까 저기 사건 반자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로 지난 2017년 4월에요. 이 가해 남성이 또 이 피해 여성이 허위로 작성한 금전 차용 정서를 가지고 이제는 간이 더 커져 가지고 그 상대 남편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다 같이 식당에 모이자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이 남편이 자기 아내의 몰골을 보고 너무 놀라서 바로 병원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 피해 여성이 바로 이 가해 남성과 지옥 같은 동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몇 번 이렇게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서 또 잡아와가지고 도주했다라고 또 이제 폭행을 가했는데 이 인간의 이 가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쓰면 쓸수록 자기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로 증폭이 되는 그야말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정말 이해하기가 때로는 힘든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이 피해 여성 엄마한테 야 네가 네 아들 때려봐 이렇게 했대요. 그 남자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폭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니까 이 여성을 막 거의 막 발로 막 밟고 막 폭행을 했다. 자, 또 계속된 발길질에 이 피해 여성 엄마가 비명을 지르니까 어디서 소리를 질러 하면서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또 그렇죠. 폭행. 아니 이거 완전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너무나 많은 범죄죠. 뭐 중상해죄, 공갈죄, 특수폭행, 특수협박 여러 가지 범죄인데 이 범죄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했던 범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다 지금 재판에 넘겨졌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가해 아버지죠. 의붓아버지 역할을 좀 했는 것 같아요. 실질적 가장 행사를 하면서 자신의 그 아들하고 같이 범행을 저질렀던 것. 그러면서 이 재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 고려해가지고 실형인 징역 4년이 선고됐고요. 이 비군, 아들이죠. 아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모자를 잔인하게 폭행을 했고 상해도 가했는데 그거 말고도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관련해서 단속 경찰관을 때리고 도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미성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 집행유예를 3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어요. 2021년부터 해서 특수절도도 있고 또 교통사고를 일으킨 부분도 있고 또 올해 1월에도 특수절도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아마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특수절도나 이런 거로 지금 집행유예를 받은 건 2021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들은 2017년에 있었던 이전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것이고 또 그때 당시로는 이 비군이 또 미성년자였다는 점 이런 것들을 아마 참작을 한 게 아닌가.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 아들이 같이 또 수감되는 걸 또 피하려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걸 따지더라도 가볍게 느껴지네요. 아까 그 물고문에 비군이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미성년이라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진짜.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의아해하십니다. 왜 그렇게 학대를 고문을 당하고도 왜 진작에 남편한테 가서 알리지 않고 왜 경찰에 신고를 안 했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머니, 피해 여성이. 너무 무서웠어요. 도망가다가 걸리면 조금이라도 요령을 피우다 걸리면 너무 맞아가지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 오늘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여장을 한 채 수영장 여성 탈의실을 훔쳐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현지 공무원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남성의 행각을 따라가 봅니다. 자, 수영장 탈의실에서 뭔가 수상한 사람을
네, 일단 TV조선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14일 저녁 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에 다니는 여성 회원이 이 여성 탈의실에서 뭔가 수상한 사람을 발견을 합니다. 여성 탈의실에 웬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탈의실이잖아요. 그런데 옷도 갈아입지 않고 20분 정도를 서성거리기만 하다가 자리를 떴다는 겁니다. 여성 회원이 이런 행태를 좀 수상하게 여겨서 곧바로 자리를 떠난 사람을 경찰에 신고한 뒤에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도대체 어떤 차림새를 하고 있었길래 같은 여성이 봐도 이상했습니까? 좀 보면 뭐 지금 단발머리입니다. 단발머리에 흰색 패딩에 지금 미니 스커트 같은 걸 입고 있고요. 또 그리고 밑에 검은색 스타킹입니다. 또 우리 분홍색 마스크 같은 거 많이 하죠. 그것을 하고 구두를 신으면서 또각또각 이렇게 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키는 조금 크게 보이고.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의심스러웠던 건 그거죠. 탈의실 안에도 옷을 안 벗으니까 그 부분이 좀 가장 의심스러웠지 않을까. 지금 뭐 경찰보다 키가 좀 더 큽니다. 네. 예, 어깨 벌어진 걸 보니까 네. 그렇게 알고 봐서 그걸 같이 그런 보면 건지. 이제 경찰보다 뭐 몸이 더 좋으십니다. 예. 일단 대본에는 영락 없는 여성의 모습 같은데라고 써 있지만 뭐 그런 거 하진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CCTV로 보면 여성처럼 얼핏 보입니다. 그런데 잡힌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체격이 딱 벌어진 체격이 남자인 게 티가 너무 나네요. 그리고 예. 또각또각 걷는 것도 이게 여성분들이 힐을 신었을 때 걷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건장하게 자박자박 다 걸어가시는 모습. 지하철을 타고 가려는 거 딱 잡고 보니까 40대 남성이었던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혼자 갈 때는 그래도 조금 의식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경찰과 함께 갈 때는 내려놨는지 평소 발걸음으로 갑니다. 예, 교수님. 실제 이제 저 남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단 저런 발상을 하고 그것을 갖다 실행한 그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언뜻 보기에는 뭐 본인이 다리 같은 경우는 여성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는 남성같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저런 그 대담한 행동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방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형태로 훔쳐보기 욕구를 갖다가 채워왔을 가능성이 크고 또 이제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제 뭐 나중에 경찰에서 수사를 갖다 하겠지만 그 어떤 뭐 또 촬영을 했다든지 이 남성의 휴대폰이라든가 개인 PC 같은데 불법 촬영물이 있을 그럴 가능성이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마 경찰에서 그것이 이제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지금 사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홍색 마스크를 썼습니다. 실제로도 분홍색 마스크를 썼었고요. 자, 그런데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홍색 마스크. 정말 일부러 여장을 하려는 어떤 남자의 심리가 분홍색 마스크로 표현이 됐다. 아니, 솔직히 이장현 기자도 평소에 무슨 일부러 난 여자니까 분홍색 마스크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하얀색이나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그래서 저는 이 분홍색 마스크가 오히려 나는 여장을 해야 돼. 안 들키게 여장을 해야 돼라는 어떤 그런 강박이 저렇게 또 표출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양 변호사님 뭐가 됐든 그 구청 공무원이었어요? 구청에서 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유출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PC라든가 현재 이제 휴대폰도 포렌식을 해서 혹시 뭐 촬영 같은 걸 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본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뭐 사연이 왜 그랬는지는 아직 안 밝혀졌죠. 하지만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공무원 자리를 잃거든요. 40대 남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자, 이번에도 또 다른 여장 남자의 소행인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치마 입은 밤손님. 아하, 이번에는 여장을 한 남성이 야밤에 탈의실이 아닌 정육점에 갔습니다. 자, 이 기자가 영상과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당시 정육점의 CCTV를 보면서 함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패딩 차림에 긴 치마 입은 사람이요. 영업이 끝난 정육점으로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뒤적이다가 가게 구석에 모금함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돈을 챙겨가지고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돈을 챙겨서 사라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여장남이 바로 다음 날에도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쿠폰이 들어있는 박스 등을 헤집고 물건을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셋째 날에는 또 다른 치마를 입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러더니 커피 믹스를 한 움큼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나흘째 되던 날에요. 결국 검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아이고, 참.
박 변호사님, 네. 저 가게 사장님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흘째 계속되니까 지금 알아누우셨대요. 그렇죠. 이전에도 이 범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021년도에 2차례 있었고 올해는 3차례에 걸쳐가지고 지금 말한 것처럼 현금이나 쿠폰, 그 모금함에 있는 것들을 가져간 절도 행각을 벌였어요. 근데 항상 똑같은 방식인데요. 여장을 한 다음에 와가지고 절도를 하는 방식인데 사실은 만약에 또 문이 열리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것 같아서 경찰은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잠복한 끝에 이 남성, 거의 남성 여성 복장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검거가 된 겁니다. 아니 교수님, 천혜향, 커피 믹스, 할인 쿠폰, 이거를 훔치는 데 있어서 굳이 여장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사실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본인 주장이니까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여장을 한 건 아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예 처음부터 여성 성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데 그 말을 우리가 그대로 다 믿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 천혜향이라든가 뭐 무슨 커피 믹스라든가 할인 쿠폰이라든가 정말 큰일 했네요. 그런데 이 절도, 이 범죄 중에서 절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습성이 있는 그런 그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습이 있어서 그 이전에도 이 소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손버릇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자기는 그 생활고 때문에 이런 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생활고 있다고 해서 다 저런 행동을 갖다 하는 것은 아니죠. 아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5년) 새해가 밝은 지 채 일주일이 안 된 어느 추운 새벽, 119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한 남성이 가족을 살해했다, 나도 죽으려 한다면서 아파트로 가면 시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즉시 경찰에도 이 내용을 알렸고,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정말로 엄마로 보이는 여성과 두 딸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용의자는 직접 신고를 하고 달아나고 있는 상황. 경찰은 잠적한 이 남성의 행방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서초 세모녀 살인 사건을 파헤쳐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한 남성이 내가 가족을 살해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경찰이 그 주소로 가봤더니 그 집에는 새 모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됐던 거죠. 자, 그렇다면 범인은 그 신고를 했던 남편일 확률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지금부터 좀 따져보죠. 네, 일단 2015년 1월 6일 새벽 6시 반쯤입니다. 119로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이 남성이 바로 48살 강모 씨였습니다. 당시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었고요. 이 가족들을 살해했고 나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나왔다면서 아파트로 가면 아내와 딸들 시신이 있다, 이런 내용의 신고였습니다. 실제로 그 주소로 가보니까요, 정말로 집안에 세 모녀가 숨져 있었습니다. 이 두 딸은 각각 14살과 8살이었고요. 아내는 거실 바닥에서, 그리고 두 딸은 작은 방 안방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강 씨가 쓴 유서까지 발견이 됐는데 가족을 살해하고 잠적한 게 거의 명백한 상황이죠. 즉시 경찰이 강 씨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자, 뒤를 쫓은 경찰. 그 강 씨는 어디로 갔습니까? 일단 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작을 했더니 8시쯤에 충북 청주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때 CCTV를 쭉 추적을 했는데 10시가 좀 넘은 시간에는 경북 상주 쪽에서 잡혔던 거예요. 결국 오후 12시 10분에 잡혔는데 이 남성이 충북 청주로 갔다 경북 상주로 갔다 경북 문경까지 갔다가 그렇게 잡혔고, 잡았을 때 옷에 물이 젖어 있는 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도 있었는데 경찰이 잡았을 때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지를 정한 게 아니라 막 정말 지그재기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검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검거됐던 당시 이 강 씨의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왜 신고를 하셨어요, 119에? 문경에는 왜 가신 건가요?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생활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가족들이랑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보신 것처럼 이런저런 질문에는 다 그냥 무반응이다가 생활고 때문에 그랬냐 하니까 끄덕끄덕합니다. 네.
정말 그랬나요? 맞습니다. 이 3년간 실직 상태였고요. 무직이기 때문에 생활고가 좀 힘들었던 걸로 보이고 이게 아내랑 작은 딸을 먼저 살해하고 또 큰 딸까지 순차적으로 지금 살해를 한 다음에 이 나중에 이제 잡혔을 때 조사할 때도 담담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유서가 있는데요. 예. 유서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미안해 여보 뭐 천국으로 잘 가렴 나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를게라고 하면서 또 놀라운 부분이 통장의 돈은 부모님하고 장인하고 장모님 치료비 요양비에 쓰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이 자녀나 아내를 살해하고 본인도 이제 죽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교수님, 이 사건이 당시 조금 충격을 줬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강 씨 주변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냥 뭐 평범함을 넘어서 완벽한 가정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주변에서 듣던 집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성이 밝힌 그 범행 이유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왜 그러면 범행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쪽팔려서 그랬다. 쪽팔려서? 아니, 예. 지금 자기가 표현한 대로 자기의 어떤 그 쪽팔림과 그리고 이제 가족들의 그 세 사람 생명을 갖다가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범행 이유인데요. 사실 이 강 씨 같은 경우는 뭐 소위 얘기하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전형적인 그 에리트 코스를 밟은 아주 성공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시댁에서 이제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있어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아이들 갖다 기르고 아이들도 잘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성적도 상당히 우수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게 된다면 좋은 집에 살면서 외제차를 갖다가 타고 있는 이 차도 그때 2대가 있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차 한 대는 이제 그 놔두고 본인이 도주를 할 때 그 외제차를 타고 이제 다녔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그 완벽한 그런 그 집안이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이거 주위에 있던 그 이웃들 같은 경우는 정말 깜짝 놀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솔직히 생활고 저는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가는 이유지만 자, 아까 뭐 교수님이 저 사람이 당시 썼던 표현을 그대로 전하신 거예요. 쪽팔려서 그랬다.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완벽한 집안이었습니다. 일단 강 씨는 서울 유명대학 경영학과 출신이고요. 이 3년 전에 실직하기 전까지는 이 외국계 회사에서 회계 그리고 재무 파트 담당으로 일했습니다. 이사까지 승진을 했고요. 그러다가 퇴사를 하고 모 한의원에서 재무 담당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때 연봉이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에 원장이 바뀌면서 퇴사를 종용당합니다. 이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재취업이 잘 안 되니까 아예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걸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요 집에서 1.5km 떨어진 곳에 고시원을 얻어서 출퇴근을 하면서요 투자에만 열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해서 5억 원을 빌렸는데 예. 이 중에 1억 원은 생활비로 쓰고 남은 4억 원을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수익을 못 받고요. 오히려 2억 7천만 원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것 참님이 딱 이자연 기자 설명을 듣기 전에 이건 100% 코인 아니면 주식이다 딱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자, 직업도 잃고 돈을 날려서 절망스러워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더더욱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주식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가에 용돈도 많이 보내주기도 했고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서초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서초구 아파트요? 그 아파트면 한 40평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한 40평? 시세가 한 11억이고요. 급매물로 내놔도 한 9억, 10억 정도 될 수 있는 아주 비싼 아주 중가 이상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거기는 5억 정도 주택담보대출 한 거 빼고는 사실 그거 당시로도 돈도 빌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거 말고는 또 특별한 빚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생활고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자, 지금 영상 나가고 있는 저기 현장 검증 모습인데 저 서초구 아파트 2015년 11억. 지금 현재 시세로는 요즘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20억 원대 후반대 40평대 서초구 아파트.
이런 데 살면서 생활고 때문에 저랬다고 하면 정말 누가 납득을 합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한번 잠깐 계산을 해보면요. 이 남성이 그때 당시에 주택담보대출로 5억 원을 빌렸다고 했잖아요. 예. 1억 원 생활비로 쓰고 2억 7천을 손실을 봤다고 해도 빚도 1억 3천, 빚을 낸 것도 1억 3천이 남아있던 겁니다. 게다가 아내 명의로 예금이 2억 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3억 3천인 거죠. 3억 3천에다가 이 지금 아파트가 그때 11억 정도 했는데 빨리 팔아서 금매로 하더라도 9억 정도 9억 원에서 10억 정도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억 원 빚을 갚더라도 예. 7억에서 8억 정도의 돈이 있었던 거예요. 플러스로. 그래서 너무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빚을 다 청산을 해도 7, 8억이 남는데 뭐 진짜 뭐 어디 외곽으로 가서 조금 뭐 줄이든지 충분히 이거 가게를 할 돈이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거 말이죠. 다른 분들이 보면 좀 뭐 하는 놈이냐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강 씨가 경찰에서 직접 진술한 내용이죠. 쪽팔려서 그랬다. 이것밖에는 범행 동기를 따로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강 씨는요, 실제로 이 두 딸이랑 부모님에게는 자신의 실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후배들 사무실을 전전하다가 이후에 고시원을 얻었잖아요. 여기로 출퇴근을 하는 척했다고 하고요. 이 경찰은 이외에는 이 강 씨도 본인도 그렇고 그 장모도 그렇고 부부 사이 관계는 굉장히 원만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강 씨 본인이요, 나는 남에게 손 빌리는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던 도중에 아내가 대출금 좀 빨리 갚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교수님 저 말 한마디 듣는 게 그렇게 온 가족을 도륙낼 만큼의 정말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뭐 그런 겁니까 저게? 글쎄요, 이제 남아있는 그 재산만 본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평생 가져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것인데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너무 탄탄대로를 갖다 걸어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소위 뭐 표현을 하자면 헝거리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걸 본인이 이제 그 헤쳐나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보다도 좀 못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사건을 갖다가 뭐 이전에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예.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자기 친구들이 상당히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갖다 비교를 하는 건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다가 느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보게 된다면 어떤 집안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항상 배우자와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를 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견뎌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직을 했을 때 몇 년 동안 자기가 출근하는 것 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아내가 나를 갖다 몰라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 이 얘기를 해야 알죠. 어떻게 그걸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 자기 아내와 두 딸을 갖다 그렇게 살해를 합니까? 아유, 박 변호사님. 네.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살인죄가 하나가 아닙니다. 3개의 살인죄죠. 뭐 존속은 아닙니다. 일반 살인죄 3명, 뭐 처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그렇고 일반 살인죄가 적용이 되고 이제 살인죄 같은 경우는 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재판부도 유사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이 피고인이 겪었거나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 피고인 재산이나 능력 등에 비춰서는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했는데 차후 전망이 밝지 않고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자존심 상하면서 더 이상 살기 곤란했다. 자,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이유로 이제 지금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판결하면서 어떻게 재판부에서 얘기했냐면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을 부양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이 사람은 왜 반성과 참회가 아니고 계속 인생 비관만 하느냐라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마지막이 정말 코미디입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절 죽여주십시오. 극형에 처해 주십시오. 이러던 사람이 무기징역 선고 딱 받으니까 항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뭐 이런 그 가족 간에 있어서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그 사건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처음에 욱하는 마음에 다른 그 가족들 전부 살해하고 난 뒤에 막상 본인이 그걸 갖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본인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자기 그 딸과 아내를 전부 다 살해해 놓고 난 뒤에 경찰에 의해서 검거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또 본인이 할 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뭐 극청에 쳐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갖다 했냐면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이나 이거만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기는 아내와 아이들이 안정된 곳에 가서 남편 그리고 아빠로서 속죄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데 꼭 거기 가서 속죄를 해야 됩니까? 안에서 속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이 존재는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어떤 그 삶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상당히 씁쓸한 그런 그 맛을 우리가 금치 못하겠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진짜 저는 끝까지 우리 애 엄마, 애들 안장된 곳에 가서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게 유기징역형을 내려주십시오. 끝까지 이기적인 인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용서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지금 숨진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 자리를 찾아간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 세상을 빛을 볼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여도 부족할 정도의 상황이죠. 저 때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에서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던 그 마음가짐을 재판 받으면서도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차가 아니라요. 잘 보시면 타이어 2개가 빠른 속도로 대굴대굴 굴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는 튕겨져서 중앙선을 넘어가는데 반대편에서는 차량이 달려오죠. 저 반대편 차량은 정말 간신히 충돌을 피했습니다. 이거 혹시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닙니다. 중앙선을 넘고 굴러간 저 타이어는요.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까지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2개였죠. 남은 하나는 그대로 질주해서 구석에 있던 ATM 기계에 쿵 박아버립니다. 트럭 기사도 놀랐는지 차를 세웁니다. 도로를 굴러갈 때부터 크기가 보통이 아닌 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시멘트를 나르던 큰 화물차의 타이어였습니다. 타이어에 맞은 오토바이는 저렇게 쓰러져 버렸고 아이고야. 돌로 만들어진 벤치와 테이블도 박살이 났습니다. ATM 부스도 한쪽 유리창이 깨져버렸습니다. 저거 타이어 왜 빠졌어요, 저거? 저게 오른쪽 뒷바퀴 한 쌍이 동시에 빠져버린 겁니다. 없네.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을 했는데요. 이 트럭이 왼쪽으로 기울면서 바퀴가 풀렸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타이어 휠 너트 하나가 제대로 고정이 안 돼 있었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이걸 확인하지 못하고 위험하게 도로를 달렸던 거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운전자는 피해 입은 분들에게 모두 보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이 한 여성의 배에 흉기를 갖다 댑니다. 이 여성은 저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뾰족한 흉기를 여성의 옆구리에 놓고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여성이 저항하니까 이번엔 배에다 가져다 댄 모습입니다. 위험해, 강도. 네, 저 남성 바로 강도였습니다. 흉기를 꺼내서 계산대에 있는 현금을 모두 달라고 협박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여성에게 한마디만 더 하면 죽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편의점에서 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직원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강도가요, 여성의 얼굴을 감싸주면서 제압하려는 순간 이 여성이 기지를 발휘해서 남성이 들고 있던 흉기를 낚아채버렸습니다. 뺏었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이번엔 여성이요 흉기를 머리 위로 들고 강도를
아니, 웃으면 가게 안 되는데. 밖으로 그대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강도는 겁을 먹고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맨손으로 흉기를 네, 맨손으로 흉기 든 사람을 제압한 저 여성 정말 용기 있는 직원입니다. 물론 무섭기도 했고요. 손도 좀 다쳤다고 합니다. 다시는 보기 싫고 두려울 텐데 이 여성은요. 너무 화가 난다면서 그 남성 꼭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너 꼭 내가 잡고 말겠어. 네, 강도짓을 하려다 실패한 저 남성은요.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이 편의점을 이용하던 평범한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서 저런 일을 벌인 거죠. 가게 주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Later than 5 minutes, he came back with a plastic bag. Inside the plastic bag, he has a big knife. She is safe.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네, 남성은 아직 잡히진 않았고요. 경찰이 남성을 잡기 위해서 이 영상을 공개하고 수배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거 뭐 정말 다행입니다. 예, 하지만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런 대응. 자, 다음은 캐나다로 가보시죠. 자, 한 꼬마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문 밖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더니 저기 물통 보이시죠? 본인 몸통만한 물통을 들고는 안으로 들고 와서 자, 턱하니 올려놓습니다. 또 아이는 다시 달려나가서 이번엔 양손에 하나씩 2개를 들고 뒤뚱거리면서 들어오네요. 이제 선수네. 그러게요. 저거 빈통이라고 하지만 꽤 무거울 텐데 자, 한 손으로 올려놓으려고 시도했어요. 한 손으로 무겁고 일단 통 하나 바닥에 내려놓고 선반 위에 올려 쭉 밀어 넣기까지 합니다. 바닥에 넣었던 통도 들어 올리려는데 이번엔 좀 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몇 번을 끙끙거리다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어른이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서 통을 올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니까 아이는 통을 쑥 밀어 넣어서 완벽하게 정리까지 합니다. 제 나중에 크면 말이죠. 생활의 달인 나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딱 봐도 이제 뭐 아장아장 뛰어다니면서 그냥 부모님들이 제 쫓아다니기 어려울 그럴 시기의 아이 같은데 저 친구는 부모를 돕고 있는 겁니다. 저 귀여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손을 쏙 빼놓고 있는데 물통 크기도 그리고 저 선반 높이도 다 본인 키만 한데 뭐 이거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툭 들어서 착 올려놓는 게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저 아이 종종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일터에 나왔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저렇게 엄마 아빠를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돕고는요 본인이 더 좋아서 신나한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말씀. 착하다 착해. 그 일을 하겠네. 라고 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여성이 절벽 끝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점프해서 뛰어내립니다. 짚라인 있죠? 그리고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하면서 즐기는 모습인데 문제는 저 여성이 아니라 저 여성을 따라 달리던 저 반려견 보이세요? 아니, 여성이야 안전장치를 하고 짚라인을 타고 있지만 저 강아지는 아무것도 걸친 것도 없이 뛰어내리는 여성을 따라서 절벽 낭떠러지까지 뛰어갔던 겁니다. 다행히 떨어지지 않고 멈췄지만 진짜 아찔한 상황 아닙니까? 이게 무서워. 그러게요. 게다가 저 여성은 강아지 보호자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SNS 채널에는 이와 비슷한 영상들이 더 있는데요. 모자를 쓴 남성이 짚라인에 매달려 절벽 끝으로 달려가죠. 이번에도 강아지 성큼성큼 따라서 뛰어가는데 또 빨간 옷 입은 남성도 강아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절벽 옆에서 점프를 하는데 역시나 강아지 아슬아슬하게 절벽 끝에서 멈춥니다. 이번엔 다른 여성인데요. 역시 이 강아지를 발견하고 발로 찰 뻔했어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데요. 어디다 좀 묶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기만 해도 진짜 아찔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 강아지 보호자가 저 SNS 채널의 운영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자체는 업로드가 된 지 보름 만에 1억 조회수를 넘겼는데 이걸 본 누리꾼들이 아니 너무 위험해 보인다. 그렇죠. 이거 안전장치도 없이 저 강아지 미끄러지면 어떡하냐. 맞아요. 이런 댓글을 달리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이러자 강아지 보호자 강아지 괜찮다, 건강하다, 걱정하지 마라, 똑똑하다 이렇게 강아지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렸는데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러니까요. 누리꾼들은 여전히 강아지 보호자를 향해 당신 강아지 키울 자격 없어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줄을 들고 선 남성 앞에 강아지 10마리가 쪼르르 모여 있습니다. 남성만 바라보고 있던 강아지들이 남성이 줄을 넘기며 폴짝 뛰니까요. 10마리도 같이 함께 뜁니다. 누군가가 발에 걸렸는지 줄이 넘어오지 못했는데 강아지들은 다시 가지런히 대응을 맞춰서 남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남성이 점프하니까요. 강아지도 폴짝 뜁니다. 이게 뭐라고? 강아지들이 박자를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추는지 마치 한 몸이라도 된 듯이 동시에 폴짝 뛰어서 줄을 계속해서 넘기는 모습입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로 숫자를 세는 모습인데요. 사실 잘 보면 중도 포기한 친구도 있긴 합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무려 10개를 넘으면서 완벽하게 단체 줄넘기를 성공했습니다. 저보다 잘합니다. 이 귀여운 깜짝 쇼는요, 한 쇼핑몰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쇼핑을 하던 한 사람이 이를 보고 너무 귀여워서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나보다 잘하는 것 같다. 그러네요. 강아지들 호흡이 장난이 아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